이때가 국제관계화법이죠. 120쪽이네요. 자, 국제정치화법. 요 부분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국제사회 이해인데,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고, 어떻게 전개되고, 그 전개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평화 유지 전략을 추구하는가, 그것을 이제 국제사회를 어떻게 보느냐, 현실주의 입장으로 보느냐, 자유주의 입장으로 보느냐, 거기에 따라 다르죠. 이런 내용 가지고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국제법도 한 문제 나오죠. 국제법. 국제법의 법원에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성문법으로 조약. 그 다음에 불문법으로 국제관습법. 그 다음에 법의 일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 풀자고요. 1번. 그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관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라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요. 자, 가 시기가 냉전기네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죠.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60년대까지, 60년대 초반까지로 봐야겠죠. 이때를 우리는 냉전이니까 총칼로 싸우는 열전이 아니고 이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차가운 이념. 그 차가운 이념이니까 바로 동쪽 진영의 공산 진영, 서쪽 진영의 자유진영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걸 동서 문제라고 표현해요. 이 냉전의 시대를 동서 문제의 시대다 또는 양극 체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소련 중심의, 그 당시는 소련이죠. 소련 중심의 공산 진영하고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 간의 이념 대립이 심했던 시기입니다. 이게 바로 양극 체제, 냉전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이후, 그러니까 특히 이제 69년에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이 미국령인 괌이라는 섬에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해요. 그래서 그 닉슨 독트린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시아는 아시아인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는 우리 미국이 책임져 주지 않겠다. 너희들의 국방은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서는 미군이 감축돼요.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탕트가 실현되는 거죠. 데탕트, 긴장 완화. 그러니까 이 나시기, 긴장 완화기의 내용은 바로 괌선언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신냉전기가 돌아가는데 이 신냉전기는 또 소련이 팽창주의 정책을 펴요. 소련이 팽창주의 정책을 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죠. 그때가 79년이에요. 79년. 여러분 어디서 뭐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79년 12월 25일이에요.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 날이잖아요. 크리스마스 날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버린다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또 이게 개입을 해요. 그래서 또 미국과 소련 간에 또 새로운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신냉전 시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중반에 당시 구소련의 소련의 대통령 고르바초프하고 미국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아버지 부시하고 아들 부시가 있는데 아들 부시는 지금 살아 있고 아버지 부시하고 이 고르바초프가 80 몇 년인가 6년인가 7년 어디서 만나죠? 몰타 지중해 흑해연안이죠. 흑해연안에 있는 몰타에서 만나가지고 냉전 종식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3단계로 알아두셔야 돼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이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긴장 완화. 그 긴장 완화의 핵심은 괌선언이었죠. 그러다가 신냉전이 되고 그 신냉전이 다시 올라가게 되는. 즉 양극이 냉전 시대의 종말을 구하게 되는 게 바로 몰타 선언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맞는 거 고릅시다. 가는 라에 비해 동서 진영의 대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동은 공산진영, 서가 공산진영이죠. 서가 공산진영, 동이 자유진영. 동서 진영으로 대립되어 양극체제가 이완된 시기가 아니라 가 시기가 바로 이 동서 문제가 심각했던 시기죠. 체제가 형성된 시기다 이렇게 고쳐야 돼요. 이완된 시기가 아니라 형성된 시기다 이렇게 고쳐야 되고요. 2번 나는 긴장 완화기죠. 데탕트. 가에 비해 국제연합에서 제3세계 국가들의 영향력이 감소한 시기다. 그게 아니고요. 이 긴장 완화가 되는 계기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닉슨의 괌 선언과 더불어 6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요.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분포되어 있던 신생 독립국들이 하나씩 둘씩 유엔에 가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유엔은 한 나라당 한 표의 권리가 있죠. 일국 일표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한 표고 소련도 한 표고 그 밖에 저쪽 이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던 신생 독립국들도 각각 한 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신생 독립국들의 발언권이 세진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양극체제가 서서히 완화되면서 다극체제로 바뀌면서 또 긴장이 완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3세계 국가들의 영향이 감소한 시기가 아니라 증가한 시기입니다. 유엔에 가입하기 시작하면서 영향력이 증가한 시기다. 2번도 틀렸고요. 3번 다는 신냉전기,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등장한 이 다는 나에 비해 긴장 완화기에 비해 지역블록 형성으로 당극체제가 강화되시. 이게 지역블록은 경제블록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고요. 당극체제가 아니라 다는 나에 비해 단극이 아니라 양극으로 봐야겠죠. 양극. 신냉전이니까. 그래서 3번은 말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역블록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역블록은 경제적인 블록인 것이지 정치블록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탈냉전기는 냉전기에 비해 정치 경제적 협력과 상호 의존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시기이다. 그래서 이 탈냉전기를 다른 말로는 실리추구 시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탈냉전, 실리추구 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2번 문제 옳은 걸 찾으래요.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 발표 및 마샬 플랜 시행. 우리 이미 공부한 바대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이 동유럽 국가를 공산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자 이제 미국에서 그 대통령 이름이 트루먼이죠. 트루먼 대통령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경제 원조 해줄 테니까 소련하고 같이 놀지 마 이거잖아요. 그리고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마샬 장관에게 계획 좀 짜봐 해가지고 짠 게 바로 마샬 플랜입니다. 그러니까 동유럽 공산국가 예를 들면 체코라든가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라비아라든가 유고슬라비아 이런 동유럽 국가에 대해서 경제 원조를 하게 하는 게 바로 트루먼 독트린과 마샬 플랜입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냉전이라는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냉전 시대, 양극체제, 동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4번 69년 중소 국경 분쟁 및 미국의 닉슨 독트린 발표. 이건 이제 냉전의 완화죠. 냉전의 완화, 다극화 시대. 그 다음에 89년 미소 몰타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 선언. 이거 뭐예요? 탈냉전, 실리추구죠. 그 다음에 2001년 뉴욕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9.11 테러. 이렇게, 흐름을 시대순으로 쭉 소개해놨네요. 옳은 걸 찾으래요. 1번. 가는 국제연맹을 대체하는 국제연합 창설의 기초가 되었다. 땡.
국제연합하고 트루먼 독트린이나 마샬 플랜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상관관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미소 간 이데올로기 대립을 종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건 몰타선언 이유니까 나가 아니라 다로 고쳐야 되고요. 3번. 다 이후 상이한 두 경제체제 간의 경쟁 구도는 사라지고 시장 경제체제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맞잖아요. 그래서 소련 붕괴하잖아요. 자,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 왜 틀렸을까요? 9.11 테러는 탈냉전 후 발생한 국가 간의 국지적 전쟁의 대표적인 사례다. 땡. 국지전이 아니죠, 이건. 테러죠. 테러일 뿐이지 부분적인 전쟁은 아니잖아요. 3번으로 갑니다. 국제사회 변화 과정 시기별로 도식화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국제사회가 등장하게 된 것은 영국하고 프랑스 간에 30년 동안의 종교전쟁을 종식하는 계기가 되었던 베스트 팔렌 조약이죠. 이 베스트 팔렌 조약으로 국제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이 전개되면서 원료 공급처를 확보하고 물건을 판매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죠. 그 식민지 쟁탈전이 바로 1, 2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되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제국주의죠. 제국주의, 식민지 쟁탈전.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1차 대전 이후에는 국제연맹이 만들어졌지만 강대국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없었고 국제연합은 강대국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냉전 시대가 초래하죠. 그래서 그 A가 바로 냉전 시대입니다. 냉전의 출발이죠. 냉전 시대. 근데 이 냉전 시대가 닉슨 독트린, 괌 선언을 통해서 데탄트, 긴장 완화 시대가 되고 이로 말미암아 B 시대가 전개가 되죠. B 시대가 뭐예요? 긴장 완화. 그러니까 냉전의 완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몰타 선언으로 냉전 종식 이렇게 돼요. 지금 여기에서는 A와 B가 이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이게 수능에서는 5번 선지의 A와 B에 대해서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바꾸다 보니까 A와 B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선지가 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냉전 시작, B가 냉전의 완화, 그 다음에 몰타 선언 이후에 냉전 종식, 탈냉전이 되었다.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시면 돼요. 1번. 기억을 계기로, 베스트 팔렌 조약을 계기로 주권을 가진 민족 국가가 중요한 정치 단위가 되었다. 말을 바꾸면 기억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등장하게 되었다. 국제사회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2번. 니은. 제국주의에는 식민지 쟁탈을 위한 강대국 간의 패권주의 경쟁. 이게 바로 전쟁이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 강화되었다. 맞습니다. 니은번도 맞고요. 3번. 디귿은 괌선언입니다. 닉슨 독트린. 국제사회에서 냉전체제가 완화되고 실리추구 경향이 강화되는데 기여하였다. 그렇습니다. 3번도 맞고요. 4번. 니을, 몰타선언 이후 국제연합 활동의 증가는 집단안보 전략보다 세력균형 전략에 기초한 것이다. 자, 여기 새로운 용어가 나왔네요. 집단안보 전략, 그 다음에 세력균형 전략. 이게 국제사회와 관련해서 시험문제 잘 나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이걸 먼저 알아야겠죠. 국제사회를 보는 관점입니다. 국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게 두 가지죠. 하나가 현실주의 관점. 이 현실주의 관점은 홉스식 힘의 논리를 강조하죠. 힘이고 정의예요. 그러니까 국가 이익을 최우선합니다. 국가 이익이라면 전쟁도 불사하는 거예요.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요. 여기에 대해서 자유주의 관점이 있어요. 이걸 다른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건 홉스식 힘의 논리가 아니고, 계몽주의 사상을 강조해요. 계몽주의가 뭐예요? 이성주의잖아요. 모든 걸 이성적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힘의 논리가 아니라 국제법이나 국제기구,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하죠. 역할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현실주의 입장에서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유주의 입장에서 국제 평화 유지 전략이 있겠죠. 현실주의는 힘을 강조하잖아요. 힘이죠. 세력입니다. 세력 균형 전략을 통해서 국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고요. 계몽사상은 힘이 아니잖아요. 자유주의는 계몽사상이나 국제법 기구를 강조하니까 집단 안보 전략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소련 중심의 바르샤바 조약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나토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집단 안보 전략의 대표적인 게 바로 유엔입니다. 유엔. 국제 연합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것이죠. 집단 안보. 유엔.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거 하나 해볼까요? 우리 수능에서 언급됐던 건데,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지금 북한의 핵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왜 핵을 개발해야 되죠? 그래야 미국이 못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 핵을 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핵 개발 전략. 북한의 핵 개발 전략이 바로 세력 균형 전략이라고. 그런데 이제 이상주의, 즉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 개발하지 말아라.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는데 도와줄게. 그게 바로 뭐예요? 육자회담 전략이잖아요. 육자가 몰라도 돼요. 6사람,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6사람이니까 남한, 북한, 소련, 중국, 일본, 미국 6나라가 모여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자. 이게 바로 집단 안보 전략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4번 선지로 오시면 몰타선언 이후 UN 국제연합의 활동 증가는 집단 안보 전략보다 세력 균형 전략이 기초한 것이다. 어디가 틀렸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UN이니까 UN 활동을 강조하는 것이니까 세력 균형 전략이 아니라 집단 안보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 두 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4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세계화에 대한 대화이다. 의례 견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 자, 값의 견해는 자유시장 경제의 활성화로 경제발전이 촉진되고 사회가 개방화되고 있어. 그러니까 세계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관점이네요. 경쟁력이 약한 국가에서는 오히려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선진국의 간섭이 심해지고 있잖아. 이건 세계화를 나쁘게 보고 있잖아요. 안 좋게 보고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의례 견해입니다. 부정적인 견해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말을 바꾸면 긍정적인 견해를 찾으라는 거네. 1번. 단일 시장의 형성으로 국가 간의 불평등이 심화돼.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부정적 시각. 그 다음 경제 발전에 따라 건전한 중산층의 성장을 가능하게 해. 이거 얼마나 좋아요.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건전한 중산층을 성장하게 한대요. 이건 세계화의 긍정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입니다.
뭐 3, 4번은 보나마나 부정적 시각이잖아요. 5번으로 바로 갈게요. 가나는 국제정치를 보는 두 가지 관점. 두 가지 관점은 지금 칠판에 정리된 바와 같이 현실주의 관점 아니면 자유주의 관점 둘 중에 하나겠죠. 옳은 설명을 고르라고 했네요. 가번을 먼저 볼게요. 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밀리에 이라크를 지원하였다. 반면 이스라엘은 이란이 자국의 적대적이었음에도 미국산 무기를 은밀하게 이란으로 보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라크와 이란 양국을 두려워했지만 이라크를 지리적으로 더 근접한 위협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현실주의 견해죠? 그러면 나는 보나마나 자유주의 견해, 이상주의 견해겠죠. 그래서 이거 답은 다 읽으면 시간 낭비입니다. 시험장에서 짧은 시간에 빨리 정확하게 풀어야 되니까요. 1번. 가에서는 현실주의에서는 국제규범에 따른 집단안보 땡 납니다. 자유주의 견해예요. 1번 틀렸고 2번. 가 현실주의에서는 국제기구를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 땡 국제기구 즉 유엔이죠. 국제 조직과 국제기구나 국제연합을 강조하는 것은 이상주의, 자유주의 입장이니까 2번도 땡. 3번. 나에서는 즉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국가 간의 세력균형 땡. 세력균형은 힘의 논리를 강조하는 현실주의라고 그랬잖아요. 5번도 좋은 문제죠.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3번도 틀렸어요. 그러면 4번이 정답이겠네요. 가에서는 현실주의에서는 나 이상주의, 자유주의에 비해 국가 간 이익이 충돌했을 때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고 본다. 정답. 그러니까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이익이 있다면 전쟁도 불사합니다. 그래서 현실주의 입장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게 바로 국제사회라는 거죠. 이건 비단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세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우리 주변에서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국제관계와 국제법. 네. 자, 문제 풀면서 보충 정리해 드릴게요. 6번. 그림은 국제사회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 주체들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국제사회에서 행위 주체 우리 네 가지로 공부했었죠?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국가. 두 번째가 초국가적 행위체. 여기는 뭐가 있었어요? 국제기구가 있었잖아요. 다국적 기업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국가 내 행위 주체로 뭐 시민단체, 뭐 그 민족, 인종, 소수민족 이런 게 있었고 또 마지막이 영향력 있는 개인, 그러니까 외국의 전직 국가 원수라든가 유엔 사무총장이라든가 유명한 스포츠 스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었죠. 자, 거기 보면 A국의 인종 학살에 대해서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이제 개입하고 있네요. 국제연합이 개입하고 있고 B국, C국이 개입하고 있고 다국적 기업도 개입하고 있고 국제사면위원회,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이거 아세안이라고 표현하죠. 아세안. 우리나라는 아세안 국가 회원국인가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가 아니잖아요. 회원국 아니고 옵서버 국가입니다. 그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돼요. 1번. 디귿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는 A국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결여할 수 있다. 맞죠? 안보리 제재, 경제제재, 더 나가서 군사적인 제재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현실주의 관점에서는 기억이 다국적 기업, 니은 국가 행위가 실리 추구에 기초한다고. 당연한 얘기죠. 현실주의에서는 오로지 실리 추구니까 자국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2번도 맞고요. 3번 디귿 국제연합 총회에서 니은 B국과 C국은 차등적인 분담금 납부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투표권을 갖는다. 유엔에 대한 분담금을 그 GDP에 따라 달라요. 나라마다.
그렇지만 1국 1표죠. 동등한 투표권을 갖는다는 건 맞아요. 3번도 맞아요. 그러면 4번이 틀렸겠네요. 활동 영역에 있어 디귿 미음은 포괄적인 성격, 니을은 제한적인 성격을 갖는 국가 간 국제기구이다. 이 국제기구의 성격 가지고 출제되었을 때 많이 틀려요. 여기가 변별이 좀 높습니다. 수능에서도 나왔을 때 많이 틀렸는데, 이를테면 한 장을 넘겨보시면 12번 문제 있죠. 12번 문제가 수능 문제인데 이거 오답률이 꽤 높았어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1분 더 걸립니다. 이거보다 쉽게 나올 거예요. 이제 공부하는 의미로 이거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면 어떻게 문제를 변형시켜도 쉽게 맞았는데 일일이 이걸 암기하려고 하면 오래 못 가요. 국제기구인데 국제기구의 유형을 나눠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회원국에 따라 회원국의 자격이죠. 회원국의 자격에 따라 정부기구가 있고요.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가 있어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 범위에 따라서 세계적인 기구와 지역적인 기구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 범위에 따라서 포괄적 기구하고 제한적 기구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에서 나온 것만 한번 해볼게요. 디귿이 뭐야? 국제연합. 국제연합이네요. UN은 자, 해볼까요? 이렇게 나눠보자고요. 유엔은 정부기구죠. 세계적이죠. 포괄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두 포괄하잖아요. 포괄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이 뭐예요?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부기구죠. 세계적이 아니라 지역적이죠. 그리고 아세안이 뭉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두 교류를 하자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디귿 미음은 포괄적이다. 맞아요? 여기 맞네. 그러지? 둘 다서 포괄적이야. 여기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을이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이렇게 해서 AI로 표현이 돼요. 국제사면위원회.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정부기구예요? 민간기구예요? 민간기구예요. 사형수들, 정치범들이 수감되었을 때 그들을 풀어주라고 요구하는 민간 자선단체입니다. 세계적이죠? 포괄적이 아니라 제한적이죠. 자, 그러면 4번. 니을은, 니을이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제한적 성격을 갖는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제한적, 여기까지 맞았어요. 그런데 정부간이 아니라 민간, 즉 비정부간이. 뒤에 가서 틀린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몇 개 더 해볼까요?
오페크. 오페크. 세계 석유 수출국 기구죠. 정부기구예요, 민간기구예요? 정부기구죠. 산유국들만, 산유국들이 이렇게 뭉쳤단 말이에요. 세계적이에요, 지역적이에요? 포괄해요, 제한이에요? 이렇게 되죠. 됐어요? 이게 좀 의심스러워요? 오페크 국가들끼리 뭉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나왔을 때, 모의고사 이거 나왔을 때 많이 헷갈렸어요. 그게 뭐냐면, IOC. 요즘 체육계가 좀 시끄럽대.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정부기구예요? 비정부기구예요? 비정부기구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죠. 이게 민간단체라고요. 체육인들이 모여서 하는 민간단체라고. 세계적이죠? 그리고 제한적이죠. 또 뭐 해볼까? 시험 문제 참 많이 언급되는 거. IMF 해볼까요? IMF? 이 악덕 고리 대금업자라고 그랬죠? 황하는 강도들. 이 악덕 고리 대금업자. 우리나라 말하면 악덕 사채업자란 말이에요. 정부기구죠? 세계적이죠? 그 다음에 제한적이죠. 또 뭐 해볼까?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WTO? WTO? 이거 하고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국경 없는 유사회.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많이 언급돼요. 이 두 가지 하면 대충 끝날 거예요. WTO니까 정부기구죠. 당연히 세계무역기구. 그 다음에 세계적인 것이고 경제만 해당되니까 제한적이죠. 국경 없는 의사회. 이거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 세계적입니다. 그리고 의료 분야입니다. 제한적 기구죠. 이게 주로 시험 문제는 이 근방에서 이게 나와요, 주로. 그러니까 이 정도로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됐고요. 4번은 제일 뒷부분. 국가 간 기구가 아닙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국가 간 기구가 아니라 민간단체란 말이에요. 7번 문제로 갑니다.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유엔의 조직이네요. 유엔의 조직. 자, 1번으로 바로 갈게요. 기역과 니은은 안전보장이사회하고 총회는 모두 일국 일표주의에 의한 결정을 행한다. 총회는 맞는데 안전보장이사회는 12개, 15개?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회원국이 있고 그 중에 5개가 상임이사국이죠. 이 나라만 거부권 행사하니까 1인 1표라고, 1국 1표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1번은 땡. 기억 때문에 틀렸어요. 2번. 디귿은 국제사법재판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도 문제, 독도의 영유권 문제. 어느 한 나라가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재판이 되는 게 아니라 양국 모두 동의해야 재판이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죠. 자, 디귿은 원칙적으로 당사국 쌍방 합의에 따른 청구로 재판을 한다. 정답. 3번은 왜 틀렸을까요? 리을. 경제사회 이사회는 지역분쟁 당사국에 대해 평화 유지를 권고하거나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건 안보리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예요. 안보리. 기역에 해당돼요. 리을은 경제사회 이사회이기 때문에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조해주는 이런 내용들을 추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유네스코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는 미음, 즉 유엔의 각종 전문기구 및 보조기구에 포함된다. 유네스코는 포함되지만 에이펙은 이건 지역블록입니다. 에이펙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에이펙은 어디에 해당돼요? 이 우리나라와 가정되는 거. 여기. 지역.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에이펙. 아셈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태평양 연안 쪽으로는 에이펙이고 저쪽 유럽 대륙 쪽으로는 아셈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7번까지 했고 8번으로 갈게요. 옳은 걸 찾으래요. 가번. 이것은 외교관이나 정부의 위임을 받은 자가 문서로 서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 도장 찍는 거죠. 대통령이 비준 도장을 찍음으로써 비준하여 상호 교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게 바로 조약이죠. 조약. 이것은 국제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 생활의 규범이 성문화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법으로 승인되고 준수되는 것이다. 국제관습법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그러니까 모든 조약이 아니라는 데 조심하시라고 그랬어요. 모든 조약이 아니고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이게 바로 국제관습법이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건 국제평화주의의 내용이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옳은 거 찾아야 돼. 1번. 조약은 당사국 이외의 제3국에도 적용된다. 땡. 조약은 체결한 국가에게만 적용됩니다. 2번. 조약은 국가 간에만 효력이 있고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다. 땡.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나가 국제관습법은 국가 간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땡. 이건 조약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가와 나는 국제법의 법원, 즉 법의 존재 형식입니다. 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거 말고 또 있었죠? 법의 일반 원칙. 예를 들면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배상의 원칙 등이 국제법의 법원에 해당이 됩니다. 9번 문제. A, B에 들어갈 국제법의 법원.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A의 성립 사례. 한국과 일본은 해방 이전 일본으로 반출된 한국의 구도서, 옛날 책자를 한국 정부에 인도한다는 도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국정부 간의 협정을 체결했다. 이건 바로 한일 간의 조약이죠. 조약. A는 조약입니다. B의 성립 사례. 코소보가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법은 어느 누구도 독립선언도 금지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된 오랜 관례다. 내정 불간섭의 원칙이죠. 우리 국제관습법의 대표적인 내용이 3가지가 있죠. 뭐더라? 첫 번째가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외국 국가 원수나 외교사절은 국내에 있더라도 본국법 적용을 받는다는 거. 이게 국제관습법이죠. 두 번째는 포로에 대한 인간적 대우 규정. 이것도 국제관습법이고, 그 다음에 내정 불간섭의 원칙. 내정 간섭하지 않겠다. 이 3가지가 국제관습법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A는 조약이고요. B는 국제관습법이니까 1번으로 갈게요. A. 조약이 국가 간의 합의로 성립되면 협정 당사국만 구속합니다. 맞습니다. 정답 1번이네요. 시험장에서는 2번 볼 필요도 없어요. 바로 다음 문제로 가시면 됩니다. 자, 공부거리로 B. 국제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쟁 당사국들 사이에 일정한 승인 절차 필요 없습니다. 이건 조약 체결할 때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개인과 국제조직에는 적용될 수 없다. 적용됩니다. 그 다음. 국내의 조례에 위배될 때는 적용되지 않는, 아닙니다. 조례보다 상위법입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니까 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조례가 무효가 되는 거겠죠.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10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일부인데요. 옳은 걸 찾으래요. 자,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을 적용한다.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이게 조약이겠죠. 그 다음에 나.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그러니까 가번은 조약, 나번은 국제관습법을 얘기하고 있네요. 1번.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보장에 관한 즉 조약은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 비준될 수 있다. 땡. 국회 동의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특히 안전보장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체결 비준되어야 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재판소가 당사자의 시인의 성실을 분쟁 해결 기준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가를 적용한 것. 땡. 이건 법의 일반 원칙인 것이지 국제관습법이 아닙니다. 2번도 땡. 3번. 국제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국가들의 관행과 법적 확신이라는 요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국제관습으로 인정이 되겠죠. 3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이고요. 4번은 어디가 들었을까요? 재판소가 우리나라와 일본의 분쟁을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해결하였다면 이는 나를 적용한 게 아니라 조약을 적용한 거겠죠. 넘어갑니다. 11번 그림으로 이해하기 잘 나왔죠? 평가원 기출문제인데요.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주요 조약이 성립되는 일반적인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 해당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는 땡땡 조약을 체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나는 국회에서 동의안을 가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 비준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도장 찍고 나서 그 비준서를 교환하는 거겠죠. 교환함으로써 조약으로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옳은 걸 찾아볼게요. 1번. 개별 주권 국가만이 가에, 즉 조약 체결 당사자가 된다. 땡. 국가만이,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만이 행위 주체가 아니잖아요. 행위 주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행위 주체는 다 조약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1번 틀렸고요. 2번. 가해 행위는, 즉 조약 체결 행위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당연한 얘기죠. 대통령이 직접 체결하는 게 아니라 뭐 외무부 장관이 갈 수도 있고 또는 차관이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위임자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맞아요. 정답이고요. 3번은 국회 비준 동의안 가결. 국회 출석 3분의 2가 아니라요. 일반 의결 정격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적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달을 통해 해당 조약은 해당 조약은 국제관습법으로 제도화 땡. 조약으로 제도화되는 것이죠. 관습법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문법일 뿐이죠. 12번. 가에서 라에 해당하는 국제기구를 옳게 연결한 것. 복잡하죠? 시험장에서 이 문제 딱 닥치면 숨이 턱 막혀요. 이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스킵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문제 다 풀고 가려면 시간 쪼들려서 안 돼요. 이거 1분 이상 걸린다고. 그리고 딱 보는 순간, 확! 하는 순간,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쉬운 문제부터 다 풀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거예요. 순서대로 절대 풀지 마세요. 그 바보야. 순서대로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대로 푸는 사람 바보라니까. 절대 시간 내에 못 풀어요. 내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빨리 풀어놓고 그 다음에 아까 안 풀렸던 문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더 쉽게 풀린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고요, 시험장에서는.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막 다 뭐라고 볼까? 쫄아. 왜냐하면 다들 나보다 공부 잘하게 생겼거든. 나만 공부 안 하는 사람 같아요. 책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뭐 내가 공부 안 했던 걸 막 새까맣게 노트에다가 메모도 해놓고 자료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럼 괜히 쫄아요. 절대 쫄지 마세요. 여러분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들러리 온 사람들입니다. 절대 쫄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는 문제부터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아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스킵했던 문제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풀면 시간 내에 다 풀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아야 합격합니다. 시간 쪼들렸다. 그럼 불안한 거예요. 시테크 잘하라고 그랬어요. 시테크.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이제 이 단원면 문제 끝나고 나면 동형 모의고사 문제로 할 텐데 그건 20문제 딱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이렇게 다 섞어놨단 말이에요. 똑같은 비율로. 그것을 시간 재놓고 연습하는 걸 집에서 해보세요. 시간 내의 문제를 딱 풀고 조금 여유가 생겨요. 마킹을 제대로 했는가 검토까지 할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시테크를 잘못해가지고 한두 문제 찍고 나왔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 터진다고, 내 입장에서는. 왜 그걸 찍고 나오냐고. 시간 관리 잘 못한 거거든요. 그 연습해야 돼요. 연습은 정제가다고 그랬어요. 연습 많이 할수록 고득점으로 바뀌어갑니다. 자, 12번 문제 차분히 한번 풀어보자고요. 가를 보세요. 가를 보니까, 자, 이거 분석해보자고요. 가를 보니까, 자, 먼저 A를 가지고 기준해봐요. 지역적이죠? 지역적이고, 그 다음에 B를 가지고 해보니까 포괄적이죠?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C를 가지고 해보니까 가는 정부간이네요. 지역적이고 포괄적이고 정부간이에요. 이게 가라고. 그럼 1번으로 와봐봐. 북미 자유무역협정, 즉 나프타죠. 나프타 지역적 맞죠? 근데 포괄적이 아니잖아. 나프타는 이건 경제만 해당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틀려버리겠지. 그러니까 나프타 때문에 틀려버렸어요. 아세안은 어때요? 아세안은 지역적 맞죠? 포괄적 맞죠? 정부가 맞네. 이건 맞네. 그러니까 가번은 얘 때문에 틀렸어. 오케이? 됐죠? 그 다음 나번을 볼게요. 나번은 세계적이죠? 그 다음 B를 기준으로 하니까 포괄적이죠? 그 다음에 C를 기준으로 하니까 제한적이네. 자, 그러면 UN 맞나요? 제한 때문에 틀렸잖아요. 그럼 더 볼 필요 없어. 2번 끝난 거야. 2번 아니잖아. 틀렸잖아요. 자, 공부거리로 WTO 맞나? 세계적이죠? 네. 포괄적, 이것도 아니잖아. WTO는, 여기 잘못되어 있다. 여기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C를 기준으로 하니까 비정부간. 여기는 비정부죠. 그러니까 UN이나 WTO는 전부 다 정부간이니까 다 틀려버린 거지. 됐죠? 나번도 정답이 아니에요. 다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만 보더라도 딱 정답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다번으로 갑니다. 자, 다번은 A를 보면 세계적. 그 다음에 포괄적이에요. 제한적. 그 다음에 다니까 비정부예요. 근데 여기에 AI가 들어가 있네. AI 해당하는 순간 세계적, 제한적 맞네. 그 다음에 그린피스 세계적, 제한적 맞죠? 그 다음에 비정부 민간 환경단체잖아. 맞네. 정답이잖아. 4번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자, 4번은 이제 공부거리로. 4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 지역적이면서 제한적이면서 정부간이에요. 그러면 나토 맞나요? 나토 정부간 맞고 제한적 맞고 지역 맞네. 나토 맞고 그 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 정부간 제한적 지역이 아니라 세계적이잖아. 이것 때문에 틀렸는데. 이렇게 풀이해 나가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아니다. 그냥 15번까지 해버립시다. 번거녕시 마치고 잠깐 쉴게요. 13번 그림은 우리나라와
A국의 조약 체결 과정에서 각 집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건데요.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자, 화살표가 국회하고 대통령이 서로 반대로 되어 있는데 이건 그 옆에 견제와 균형을 나타낸다고 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다란 화살표, 하얀색은 영향력 행사, 그다음에 굵은색은 조약 체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다집단은 뭐예요? 정권 획득이 목표니까 정당. 라집단은 공동체 이익이니까 시민단체. 마집단은 특수이익을 목적으로 하니까 이익집단이 되겠네요. 1번. 가는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조약을 체결한다. 그럴듯한데 어디가 틀렸어요? 저 뒤에 가서 체결한다가 아니라 의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체결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건 국가 원수로서 권한이잖아요. 뒷부분이 틀렸어요.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조약을 체결하는 건 정부 즉 대통령입니다. 1번 땡. 그래서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거겠죠. 여러분에게 맡겨도 될 것 같고 14번. 다음 자료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일부를 요약한 건데요. 옳은 걸 찾으래요. 밑줄 친 것만 볼게요. 기억, 한미, 행정협정, 조약이죠. 세계인권선언, 이거 프랑스 인권선언하고 의미가 달라요. 이 세계인권선언은 유엔의 권고문입니다. 유엔의 권고문. 그러니까 조약도 아니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유엔에서 결정한 권고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귿번에 남북 기본 합의서 이거 국회 통과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양국의 신사협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었다 정도로 알면 됩니다. 자, 다시 기억번은 조약이고요. 니은번은 세계인권선언서는 유엔의 권고문이고요. 디귿번은 남북 기본 합의서로서 이건 조약이 아니라 신사협정이다. 공동성명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번 기억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퀄 국제관습법인데 국제관습법이 아니라 조약입니다. 기억과 니은은 국제법의 법원이다. 땡. 기억만 국제법의 법원이고요. 세계인권선언은 권고문이기 때문에 국제법이 될 수 없어요. 3번 기억과 디귿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체결 비준한다. 기억만 그래요. 기억만, 조약만 해당이 됩니다. 4번 니은과 디귿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없다. 그래요. 조약만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넘어가서 외교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다음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 외교란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려는 활동이다. 오늘날 국제사회가 복잡해지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한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외교의 중요성과 개방성은 강화되고 있다. 또한 국제관계의 주요한 관심사가 바뀌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자국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고 국익을 극대화하기에 노력하고 있다. 이게 바로 외교라는 것이죠. 자, 틀린 것. 국제교류의 활성화로 비밀 외교 형태가 보편화. 땡. 비밀 외교가 아니라 개방 외교죠. 오늘날. 나머지는 다 맞는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사회문화로 갈게요.